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일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제가 이 뒤에 그림을 보시면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난 1월 첫 거래일 우리 시장이 아주 멋있는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꼴이 됐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지금의 시장을 2018년에 빗대면서 연말이 좋을 때, 연말 증시가 좀 뜨거울 때 흥분하시면 안 된다. 차분하게 연초에 과연 이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연말 증시가 좋으면 제가 당시 2018년도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라고까지 말씀드렸죠. 그냥 관성적으로 너무너무 당연히 연초 강세 전망이 나옵니다. 연초 강세 전망이 대부분 나오게 되고, 제가 오죽하면은 부동산 업자들이 부동산 내려간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느냐라고까지 말씀드리면서, 주식시장이 조금만 좋아지면은 여기저기서 업자들이 다 좋다고 뛰어들어서, 이게 증권사들도 업자들 아닙니까? 일명.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비하 아니라 객관화입니다. 저도 주식시장이 좋아지길 바라는 사람이죠. 저 증권업계 종사이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주식시장이 뭔가 안 좋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옵션 선물 쪽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하방 포지셔너, 즉 다시 말해서 숏 배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꾸 비관론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사정에 따라서 포지션에 대해서 좀 편향된 시각을 가지는 게 인간인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조정이 깊게 나왔어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이 좋아 보여도 팔아야 될 때가 있다 강조드리면서, 연말에 오죽하면 주식을 팔아놓고 현금을 20-30%라도 최소한 놔두고 한 달이라도 기다려보자 했다가, 제가 지난주에 이만하면 반등 정도, 단기 반등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아직 바닥권은 아니다. 하지만 과매도에 대한 단기 반등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도 틀렸어요. 그조차 나오지 못한 만큼 약한 장세예요. 오히려 작년 연말에 제가 말씀드린 시황창고에서 현금화 하셨다가 지난주에 좀 사셨다라면은 오히려 이번 주, 다음 주 초에 반등시 매도를 결론적으로 여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줄줄 끌면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성격상 선호하지 않아서 항상 두 갈식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매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주식시장을 다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제가 보이는 뷰를 여러분들께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그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으니까. 다행히 10번 중에서 한 7번 정도는 맞추는 것 같아요. 한 3번 정도 틀리면 이제 거기에 다른 또 새로운 약간의 수정 전략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식은 그래서 제가 늘 전문가도 포지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그냥 저도 if 전략을 말씀드려요. 요렇게 되면 요렇게 하세요.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하세요. 왜냐면 주식은 대응의 영역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항상 if만 얘기하는 업계 종사자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됩니다. 포지션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그냥 훈수 두듯이 물러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실전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포지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의 포지션은 연말에 현금 확대였고, 그리고 지난주에 저점 의견 안 드렸습니다. 그죠? 제가 지난주 아직 저점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과매도니까 반등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조차도 반등이 못 나오는 상황인 걸 보면서, 이거 제대로 꼬였다, 시장이. 저는 사실, 저는 이 말씀, 여기가 0. PB 기준으로 0.82배까지 갔어. 충분히 이 구간은 오히려 매수해야 된다. 그죠? 절대 흔들리지 말고 버티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도 대마불사 스트롱바이 기억들 하실 겁니다. 예. 미국 국채, 영국 국채가 터질 수 없다. 그런 게 오픈됐기 때문에 봉합될 것이고, 레고랜드 사태에서 금융당국자들 모였기 때문에 이건 해소된다. 이건 사야 된다. 말씀드렸고, 1월 달에 연말, 재작년이죠. 재작년 연말은 이상한 하락 나왔을 때 이것도 버텨야 된다. 사야 된다.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은 제가, 안타깝게도 아직 매수가 아니에요. 저의 의견은. 이 저점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애초에 연말에 연초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연중 저점은 1분기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봤던 그 저점이 제가 보는 로직으로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걸 깬다는 건가? 모르겠어요. 제가 밑으로 목표가 잡고 매매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저는 상황이 호전되면 주식을 사자. 아직까지 상황이 호전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강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지 좀 걱정스러운데 저는 아직 반등시 매도입니다. 반등시 매도. 지금도. 그러니까 여기 요 정도 반등,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진 데 대한 1월 지금 2주 남짓 너무 많이 떨어진 데 대한 단기 축소 반등이 조금 나오면은 여기도 조금 현금을 여전히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포지션이 너무 외통수다 싶은 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조정 중이다. 조정 중이고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올라가면 어떡하냐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반등시 매도라고 하고 있죠. 반등이 나오면 참 다행인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조금 포지션을 좀 줄여 놓으세요. 이게 상황이 어디까지 어떻게까지 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한 움직임들이 있어요. 이걸 좀 제가 보고 있는 시그널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했던 것들이 요즘 표면으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연준에서 이르면 이번 달 양적 긴축 QT를 축소 논의할 수 있다. 이번 FOMC에서 1월 말일에 있죠. 근데 QT는 뭐예요, 여러분? QT는 타이트닝 아닙니까? 이건 긴축이에요. 긴축. 미국의 연준이 페드가 국채랑 MBS 그러니까 모기지 연계 증권을 시장에 매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거죠.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채권을 내다 팔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MBS를 내다 팔면 MBS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죠. 이거는 금리 인상기에 정책금리만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양적인 긴축을 하면서 더 고강도 긴축을 했던 카드거든요. 그래서 SVB 사태 때 잠깐 요 양적 긴축을 중단하면서 시장에 돈을 풀었지만 다시 또 계속 QT를 하고 있는데 이 QT를 축소 논의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보통의 분석가들의 뉴스 뉘앙스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금리 인하에 이어서 QT까지 축소하니까 더 완화가 된다. 그러니까 금융 완화가 더 강하게 될 거다 하면서 이징 즉 그 통화 유동성 완화를 기대하는 이걸 상승 요인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기사화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서울경제신문인가에 제가 발췌한 내용인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뉴스 타이틀 찾아보세요. 연준 QT 이렇게 치면 뉴스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게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쓱 지나간 뉴스들이 많고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 안 본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지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연준이 QT 축소를 살펴보는 것은 금융시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라고 돼 있죠. 연준은 2017년도에도 QT를 시작했지만 2019년에 단기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말라붙는 이른바 긴축 발작이 일어나자
급하게 QT를 종료한 바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핵심 여기는 긴축 발작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긴축 발작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QT를 하면서 시장에다가 자산을 연준의 보유 자산을 매각을 하다 보니 시장에 돈을 과하게 옥죄서 시중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말라버려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는 현상이었던 거예요. 은행권 유동성, 금융권 유동성이 갑자기 말라서 갑자기 오버나이트 금리가 막 급등하고 금융권의 은행들이 돈을 쉽게 못 구하는 상황이 생겨버려서 미국은 08년 금융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가장 두려워해요. 그때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용경색이라는 것은 거래 상대방을 믿지 못해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맡겨놓은 은행의 돈, 이번에 SVB 사태도 비슷한 거였죠. 그래서 심지어 미국이라는 전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 국가가 그 채권 국채 액면 보증이라는 걸 했잖아요. 아니 채권은 변동 자산이고 등락하는 변동 자산인데 그걸 액면 보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원금 보장이랑 똑같은 건데 채권을 매매하고 거래한다는 것은 그 변동 위험과 듀레이션을 내 위험을 감수하는 건데 그걸 액면가로 보증한다. 이거는 금융위기로 가지 않기 위해서 무마 차단한 거거든요. 이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저는 이때를 다 경험했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그대로 뉴스에 나왔는데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게 600억 달러라고 나왔는데 이게 MBS까지 합하면 850억, 9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때 2배 이상의 수준으로 지금 QT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QT 축소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금리도 인하를 하고 QT도 축소를 하니까 앞으로 금융시장이 즉 금융 완화가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양이 돼서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이거 뭔가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나 보다. 뭔가 약간의 문제가 생겨나? 왜 갑자기 QT 축소 얘기가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지?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미국 시장의 여갈피 잔고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미국이 2021년도 이따 보여드릴 때 2021년도부터 금리를 인상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RP를 매입을 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해서 타이트닝 했던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시장의 긴축 요인으로서 작동하던 건데 그걸 지금 오히려 시장이 풀어줬던 거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현재 시장이 5.5%의 금리니까 5.5%의 금리니까 이거 지금 정책 금리죠. 잘 보이죠 숫자? 정책 금리는 긴축 중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되게 모순적인 상황인데 제가 보고 있는 여러 데이터들은 사실은 페드가 지급준비금을 계속해서 지급준비금을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었어요. 제공을 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갈피 잔고에서 나왔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2조 4천억 달러 수준에서 지금 5천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어요. 이거 이만큼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줄어들면은 이제 바로 은행에 지급준비금이 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급준비금이 까인다는 것은 은행 유동성이 급격하게 타이트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중에 돈 안 돌아요. 지금 주식시장, 미국 시장이 AI 이런 걸로 막 위로 막 쏘고 있죠. 이렇게 되면 AI 할아버지가 와도 못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 심각한 지금 위기 상황이 발생된 건 아닌데 제가 12월 달에 사실은 하나 되게 이상한 걸 본 게 있었거든요. 그 그림까지는 제가 안 가져왔는데 그게 뭐냐면 스탠딩 레포가 갑자기 0.2조 달러인가가 갑자기 나갔어요. 그게 뭐냐면 스탠딩 레포는 정말 긴급 자금을 사용할 때나 쓰여지는 건데 정책을 이미 이전에 쓰고 있지만 그걸 사용을 하게 되면은 낙인이 찍힌단 말이에요. 니네 부실한 지금 유동성 위험 있는 금융사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손을 그동안 아무도 안 댔는데 12월에 한번 팍 쏟은 적이 있어요. 전 그래서 그 이후에 12월 달에 FOMC가 저렇게 약간 완화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뭔가 지금 뭔가 달러 단기 유동성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약간 타이트한 상황들이 분명히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연준 이사가 직접적으로 지금 QT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을 하고 나섰어요. 이 로건 총재는 연준에서 실질적인 유동성 관리를 해왔던 그 담당 이사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한 위치에 있어요. 제가 아까 작년 12월에 레포 금리가 제가 본 건 한 번이었는데 요 KB증권 연구원은 두 차례라고 하네요. 레포 금리가 단기적으로 이게 오버나이트 금리거든요. 일시적으로 급등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QT에 대한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 시점에 갑자기 QT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를 이제 만약에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1월 FOMC에서 만약에 QT 기대, QT 종료 내지는 뭐 축소 기대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호재 아니에요. 근데 아마도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호재로 기대할 수 있어요. 왜냐면 타이트닝이니까, 타이트닝을 축소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완화적인 시작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QT를 건드린다는 것, QT를 급하게 축소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뭔가 유동성, 글로벌 달러 유동성의 약간 고갈 현상에 대한 위험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한 내용이고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미국 우리 시장이 지금 어제 하락, 특히 어제 하락을 보면서 저는 이 상황이 오버랩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국내 내용들을 막 찾아봤거든요. 없어, 별거. 뭐 우리가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PF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국내 정책으로 끄고 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달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의 문제고, 국내 부동산, 국내 금융사, 국내 PF 쪽에 대한 문제라면은 정부의 정책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무마 수습하고 갈 수 있어요. 충분히. 레고랜드 사태를 끄고 갔듯이. 그죠? 채권 안정기금 조성해가지고 긴급 채안 펀드 조성해서 레고랜드 사태에 봉합하고 갔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만약에 그런 문제였으면 어제 은행주와 증권주가 폭락을 했어야 되는데, 어제 증권주, 은행주는 오히려 평화로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락 흐름이 도대체 뭐였냐? 그냥 셀코리아였어요. 셀코리아. 현물 할 거 없이 주식을 쏟아부었는데, 이 움직임이 공교롭게도 유사하게 비슷한 강도로 나온 시장이 홍콩이었어요. 뭐 혹자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홍콩 ELS 때문에 우리 주식이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증권사 일부의 문제일 뿐이고, 홍콩과 한국이 연계되어 있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들이 이탈이 부분적으로 저는 있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아시아 이머징 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ATM 역할을 하는 시장이 한국과 홍콩입니다. 중국은 좀 다른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본은 같은 아시아 시장이지만 일본은 선진 시장이기 때문에 같은 자금의 양상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유럽 쪽하고 금융시장은 동조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특히 어제 하락, 그동안도 떨어지는 게 뭔가 좀 이상하다 계속 생각을 했는데, 어제 하락을 보면서는 이거 달러 유동성에 뭔가 크랙이 좀 생긴 게 아닌가? 뭔가 글로벌 IB 쪽에서, 이머징 쪽에서부터 내리면서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이건 내려서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서 원화를 달러로 사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셀코리아가 진행되는 양상, 이머징 쪽에 대한 현금화 포지션이 아닌가?
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금의 조정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섣불리 주식을 사면 안 돼. 좀 기다려 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래서 1월 FOMC도 이 QT 내용 때문에 별로 중요도가 없다가 1월 회의에는 당연히 동결인데 이 QT 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회의에서도 지금 이 여갈피 잔고를 지금 연준 이사가 직접 언급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요 그림을 자주 보여드렸죠. 이게 지급준비금이에요. 이게 지급준비금, 연준의 지급준비금. 요거 연말에 툭 떨어졌다가 첫 주에 잠깐 올라가서 이것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 반등 나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엔비디아 반등. 이게 다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미국 시장 크게 떨어집니다. 망가집니다. 이게 지금 이거 3월 SBB 사태였고, 그리고 오히려 하반기 랠리를 이게 만들었거든요. 요 지급준비금 완화. 근데 이거 지금 돈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서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여갈피 잔고가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2조 4천억 달러 수준에서 말씀드렸죠. 6천억 달러가 깨졌어요. 이게 너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요 속도로 8월 달 정도, 작년도 9월, 8월 속도라면 이거 한 1, 2개월이면 5천억 달러 또 소진될 수 있는 속도예요. 이거 바닥 나버리면 좀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1월 말에 또 구체적인 3월 이후에 미국의 국채 발행 계획이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10월 달에 주식시장이 되게 홍역을 치를 때는 오히려 미 국채 발행액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죠. 그죠? 발행액이 많아서. 그죠? 국채를 파는 거니까.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치솟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연초 1월 달 미국의 채권 발행 규모가 지금 축소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여갈피 잔고 같은 이런 잉여 유동성이 타이트해진다? 그러면은 뭔가 빠르게 유동성이 타이트해집니다. 지금 정책금리가 5.5%잖아요. 그죠? 이게 정책금리잖아요. 정책금리, 기본적인 정책금리에 대한 통화유동성인데, 이거는 긴축으로 잡아놓고 실제로는 돈을 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이상 못 푸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정부의 재정적인 여력까지도 채권 발행이 많아야 재정적 여력이 강해지는 건데, 특히나 단기물 국채의 발행액을 줄여버리면 단기 국채가 다 담보거든요. 그러니까 담보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자금을 융통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생기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 장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를 이거는 예측을 할 게 아니라 확인을 해야 되는 정도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약간의 신용경색 상황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신용경색은 주식투자 금융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예요. 물론 내년 대선이 있고 올해 끌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또 꺼트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매수 포인트인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생긴다면 그걸 해소하는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는 시장은 막 앓는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 죽겠으니까 제발 좀 해주세요. 우리 죽겠다 할 때 진짜 같이 죽을 수가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좀 죄송합니다. 이 정도 떨어지면 이제 사도 됩니다. 괜찮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기다리셨을 수 있는데, 저는 아직 좀 조심해야 되고 아직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경계하고 주의하자 했던 1분기의 조정이 아직 저는 끝난 걸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겁을 주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 겁먹으러 하는 얘기는 아니고, 투자는 항상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S&P 500 지수인데요. 제 눈에는 이게 쌍봉일 수 있겠다라고 보이거든요. 미국은 조정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우리 시장 이 상황에서 얘네들이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이 어디쯤에서 이번 주 미국도 만기고 또 다다음 주 FOMC 있고 하니까 어영부영 만기 지나고 나서 어영부영 내려가서 FOMC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시장에 크랙이 좀 생겨버린다. 그러면 이 뒤에 가서 2월달 가서 미국 시장 출렁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우리 시장 이 꼴이 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봤을 때 주식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수익을 위해서 달리지만, 수익이 첫 번째 우리의 목표지만, 사실은 수익을 위해서는 보존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계좌를 보존을 해야지 1점을 먹었을 때 그게 스코어가 1점이 되는 거지, 이걸 보존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3점이 돼버리면 플러스 3점을 낼 때까지는 내 시드를 회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가 연초에 강조드렸던 1월에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유동성 구조나 이런 것들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봤던 양상들이 있어서 상반기 연초에 계좌가 깨지게 되면 1년 수익률 농사를 망칩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특히나 지금 경계되는 게 유동성이라면, 만약에 마이너스 지수가 지금 코스피가 마이너스 8%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해 지금 15% 정도 까져 있을 거예요. 벌써. 원래 지수 곱하기 2배 정도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라고 하거든요. 떨어질 때는. 올라갈 때는 시장이 8% 올라가면 개인들은 8%만 맞추면은 그럭저럭 한 거고. 이런 경우들이 평균적으로 많아요. 지금 이만큼 까졌는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걱정하는 시장이 된다면 이거 마이너스 30% 가버린다니까. 연초 상반기에 이 정도 손실 나고 시작하면은요, 올 한 해는 돈 못 벌어요. 이거 회복하면 다행이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직 끝난 것 같지 않아요. 막 종목들 열심히 찾고 하시겠지만 지금 종목 생각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가 생각보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뭔가 지금 큰 자금의 뭔가 경색들이 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경계감을 좀 가지고 생존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을 좀 확보를 하시자,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말씀드려서 저도 좀 무거운데 하여튼 뭐 그렇게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김동현 전문가는 아직 이렇게 보고 있다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